반갑습니다. 그 100점짜리 시험 보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를 원래 그 학원에서 옛날부터 하자 그랬었는데 이게 그 원래 요일대로 실제 시험 보는 요일대로 그대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채점관들도 진짜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자 여러분 아직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보지 말아야 되니까 살짝 봐야 됩니까? 살짝 보면 좋습니다. 어이구 하면서 살짝 보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는군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수고하셨고요. 시사 논점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그냥 시사 논점이 몇 개가 그냥 뒤집어 버렸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북한에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입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이슈가 조금 시험 나왔어요. 문항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아닌 척 하는데 그 북한 문제가 사실은 나와 있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게 대표적인 직접 투자 형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분을 갖는 회사를 외국에다가 일단 국외에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주로 이제 국제경제학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제까지 G7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이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요. 이건 트럼프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왔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다른 말로 그 개판을 찍어 나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국제 경제 기본 기조가 2차 대전 이후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추세인데 그 이제 미국이 자기 국가 이익만 우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상태가 이제 용의자 딜레마 같은 상황, 각자 도생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보호무역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요, 놀라운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지금 이제 1년 사이에 분배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보니까 결론은요, 고소득, 이제 노동 대 자본 또는 고소득, 저소득 사이의 분배는 개선되고요. 그 다음 노동자 사이의 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사이의 분배는 악화되고 노동자본 또는 고소득, 저소득 사이의 분배는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들 교과서 나오는 그대로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나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소득주도, 이제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이거잖아요. 임금률을 높여주면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늘리면 기업한테도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낙수효과 이론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잘 되길. 남북 문제를 잘 풀었듯이 국내 경제도 잘 풀어주시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고도 뭐 시사 논점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생각되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논점들 같다 싶습니다. 오늘 4문제 냈는데요. 그 1번 문제는 사실 이제 1번에서 사용했던 이 상대 위험 깊이 불변 효용 함수라는 건 제가 그 학원에서 종합반하고 스파르타반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반에서 잠깐 소개만 했었는데, 요게 그 올해 입법고시 제정학에 요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 하는 학생들도 이 함수를 이제 알아야 될 때가 됐나 싶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문자 유로 되어 있는 함수는 뭔가 하면 기간별 효용함수예요. 됐습니까? 지금 이 기간별 효용함수에 대해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상대 위험 깊이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소문자 유들을 베타로 연결한 이 효용함수는 평생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대체 탄력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요 둘 다 지금 현재 이 시그마 값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차례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위험 깊이도는 이계 미분값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형태로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계 미분값만 가지고는 지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계 미분값을 1개 미분으로 한번 나눠줍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요. 오케이? 차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2개 미분을 하면 위험 깊이자의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줍니다. 이해가십니까? 요대로 그냥 정의하면 절대 위험 깊이도라고 하고요. 여기서 CI를 한번 더 곱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 위험 깊이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1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일단 붙어 있고요. 1개 미분을 하면 이제 여기서 지수하고 내려와서 없어져 가지고요. CI에 마이너스 알파승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개 미분을 마이너스 시그마 쓴 거요. 자꾸 실수하는데.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CI에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CI를 한번 더 곱하면 지수는 같아져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뭐가 남냐면 상대 위험 깊이도가 시그마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상대 위험 깊이도가 일정한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상대 위험 깊이 불변 효용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상대 위험 깊이도 구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쯤 답 적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애 효용함수에서 기간 소비의 한계 대체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애 효용함수에서 이제 MRS를 구하는데 MRS 1, 2는 기본적으로 MU1, MU2 그러니까 평생 효용함수를 C1으로 한번 미분, C2로 한번 미분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과정 생략하고 바로 C1으로 미분하면은 방금 썼던 대로 이렇게 CI 마이너스 시그마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은 이제 C2로 C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2로 미분하면 베타의 C2의 마이너스 시그마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베타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 C1분의 C2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게 이제 평생 효용 함수의 한계 대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 플러스 R이라고 놓으면 이게 최적 소비 조건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MRS를 구한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기간 소비의 대체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 대체 탄력성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산함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지만 효용함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의될 수 있어요. 아마 뭐 재정학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재정학하신 분들이 눈을 막 피하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MRS 변화율분의 L분의 K의 변화율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TS 대신에 MRS를 쓰고 C1, C2를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인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형태, 미분 아닌 형태. 그 다음에 C1, C2를 미분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MRS를 C1, C2로 미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MRS를 구했잖아요. 됐습니까? MRS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C1분의 C2로 미분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그마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시그마 앞으로 가고 1승 떨어지고 그 다음에 MRS를 나누면 MRS에서 1승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시그마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별 효용함수에서는 시그마가 뭐가 되냐면 위험기피도가 되고요. 됐습니까? 평생 효용함수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그마분의 1이 대체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가 0이면 이게 무한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시그마가 무한되면 대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형에 가까워지고 레온티에프에 가까워진다는 형태가 되겠죠. 무한되면 레온티에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 기간별 소비 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최적 소비 조건이 이것을 1 플러스 R라고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예산 제약식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만 이건 그냥 눈치 보고 해야 되거든요. 배점이 크다 하면은 예산식부터 구하고, 아니면 아니, 교수님 예산식이 이거라는 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다 알잖아요. 꼬꼬만 시절에 다 배운 건데 왜 그러세요? 하고 이제 의미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 소비 조건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베타를 올리고 시그마를 내리면 됐습니까? C2는 베타 시그마분의 1 플러스 R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C1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고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만약에 우변은 통외생 변수거든요. 우변은 여기서 개인 차원에서 한 통외생 변수예요. 이건 한 덩어리예요, 사실. 이 한 덩어리로 묶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완전 소비 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소비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완전 소비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C1, C2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R분의 2 플러스 R이 돼요. 그래서 완전 소비 평준화에서 소비 함수는 효용 함수하고 무관히 똑같아요. 뭔가 하면 2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Y1, Y2, 1 플러스 R. 이게 완전 평준화 소비 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적 소비 조건을 이제 여기 대입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C2 앞에 요 덩어리가 사실 붙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R 이 붙고 정리한 다음에 2 플러스 R로 다시 나누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거기 있는 C1 함수, C2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계산까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출문제 이미 이 정도 계산은 시킨 적이 있어요. 이 식을 쓸 때 요 덩어리를 오른쪽에 따로 빼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봅시다. 실질 이자율과 관련하여 소비 평준화가 이루어질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됐습니다. 그럼 정답은 실질 이자율이 얼마이면 된다라고 답하면 원래 정식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기서 소비 평준화 조건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떤 형태예요? 베타 1 플러스 R이 1이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 할인율과 시장의 할인율이 일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베타 1 플러스 R이 1이면 된다. 또는 R로 정리하면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보는 2페이지 아래쪽에 수요함수에 있어요. 소비함수에서 만약에 베타 첫 번째 보세요. 베타 1 플러스 R이 1이라면 이해가십니까? 거기다가 로승 시그마분의 1승을 붙여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 동어리 자체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2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뭐 Y1, Y2, 1 플러스 R 형태가 되는 식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보통 이 정도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하나를 더 줬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시그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R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소비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만약 시그마가 무한대승이라면 이것은 베타 1 플러스 R에 사실상
시그마분의 1승이니까 시그마가 무한대가 되면 0승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값과 무관이 이 부분이 뭐가 돼버려요? 1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시그마가 무한대인 경우가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무차별 곡선이 뭐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레온티에프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타 1 플러스 R이 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45도 선상에서 접하게 될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데 비해 가지고 시그마가 무한대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직 L자 형태가 돼 가지고 이자율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내가 뭘 하게 됩니다. 45도 선상을 소비하게 됩니다. 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기간 모형들을 배우지만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기간 모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간에 있어가지고 균형 조건을 따질 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를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문제에 그림을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림을 사용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뭐 그림을 사용하는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이제 한번 조달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고요. 엉뚱한 답을 쓴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을 잠시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 구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수익률의 이자율의 시간 경로하고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율의 시간 경로는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만기 한 달짜리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가 동일 만기의 금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 딱 추적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의 만기 구조는 뭔가 하면요. 일정 시점에서 만기가 상이한 채권들 사이에 수익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권의 만기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들은 또는 수익률들은 전부 5년짜리 채권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표는 하루에 그렸겠어요? 아니면은 이 표는 1년에 걸쳐서 그렸겠어요? 이건 1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그림은 수익률의 만기 구조예요? 수익률의 시간 경로예요? 수익률의 시간 경로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다가 수익률의 시간 경로라고 말까지 해줬어요. 말까지 해줬어요. 그래도 아시죠? 여러분 이미 사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맨 먼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자 주식 회사채가 AA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실 이제 힌트는 국채보다 바로 밑에다 뭐 그 정도를 힌트를 드린 거죠. 오케이? 뭐 AA 플러스가 뭔지 뭐 그것도 모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AA 플러스 뭐 한운가 뭐 육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질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생각보세요. 육질이 좋은 고기면 비싸게 팔리죠. 육질이 좋으면 채권이 비싸게 팔리거든요. 채권이 비싸게 팔리는 걸 다른 말로 이자율이 뭐라고 해요?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위험 고수익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됐습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 위험도가 크다고 인식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 1이 무엇일 것이다? 주식일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나머지 둘이 채권이라는 소리인데 채권 중에 일단 국채가 더 비싸게 팔리잖아요. 국채가 더 비싸게 팔리니까 국채 이자율이 어떨 것이다? 더 낮을 것이다. 이게 국채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2번이 회사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가지고 일단 쓰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 간단한 오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고치십시오.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자산상환 국채이고 따라서 제 눈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자기가 쳐놓으면요. 자, 2번 봅시다.
이러한 수익률의 시간 경로로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보면 명확하게 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관련 일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표가 올 거 아니에요. 이 표고, 김성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 그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은 여러분들이 고시 출신이라서 되게 잘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들이 되게 잘난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조금 잘난 척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으로부터 경기 상승의 신호를 읽는다면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주식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주식 수익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PT분의 PT 플러스 1 마이너스 PT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 비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결국 이제 주가는 배당금 그리고 주가 상승 두 가지에 의해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윤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그럼 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왜 경기가 회복되는가? 무엇이 주가를 끌어올렸는가? 주가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두 단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나 여기서 경기 악화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채권인데요. 발행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신용 스프레드. 이해하십니까? 신용 스프레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테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는 뭔가 하면요. 미국 국채를 뭐라고 하냐면 트레저리 빌이라고 합니다. 트레저리 빌. 미 재무성 증권. 그 다음 ED가 뭔가 하면 유로 달러 해가지고 유로 달러가 이제 유럽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미국에서만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그때 금리가 얼마 적용되나 라는 것을 그 런던에 있는 기준금리, 그 시장금리인 리보라는 거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하고 영국의 인터뱅크, 그러니까 은행 간 금리, 유럽의 은행 간 금리의 차이를 구해요. 미국 국채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달러를 찍으면 돼요. 미국은 절대 안 망한다. 뭐 당분간 절대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유럽 은행은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행 주체에 따른 금리 차라고 해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신용 스프레드 경기 순행 역행 됐습니까? 신용 스프레드 경기 역행,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 치고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어차피 정부도 안 망하고 은행도 안 망한다. 회사도 안 망한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채권값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채권값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자율에도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는 안 망하는데 은행이나 회사는 망할 수 있다. 그럼 채권값의 차이가 커진다. 채권값의 차이가 커지면 이자율에도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커질 것이다. 만약 여기서 경기가 악화될 신호를 찾는다면 여기 두 금리 사이의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경기가 회복될 신호와 경기가 악화될 신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명백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 때는요,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여지를 두는 식으로 쓰는 게 나아요. 몸살이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계산 문제 같은데 몸살이지 마시고 그건 정확한 답이 나와야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약간이라도 몸을 사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아주 수수께끼 같은 명제가 하나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그 수업 시간에 조금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순환 수업 때 여러분 다 알겠지 싶어가지고 왜냐 예비 순환 때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주식은 채권보다 안전한 자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답을 못 쓸까봐 자산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약간의 힌트를 주려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인가? 이른바 위험 분담에 관련된 투자자 입장하고 기존 주주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위험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주식은 주는 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식은 파산하면 후순위예요. 채권이 선순위고 주식이 후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럼 수익률이 높아야 돼. 주식을 좀 싸게 발행해줘. 그렇게 할 여지가 생기겠죠. 근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은 성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하면요. 성공했을 때 수익률을 확 키울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이자만 내면 되는데 집값이 내려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게 레버리지의 위험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주식으로 하면 올랐을 때 많이 주지만 내렸을 때는 안 줄 수 있어요. 파산하면 안 갚아도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원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걸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학의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상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일단 이와 같은 내용을 물어본 문제이다. 언젠가 그림을 사용해서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요 내용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3번은 올해 입법고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저는 뭐 다른 문제 이 중에 뭐 조금 입법고시에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수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센 계산만 시키는 문제보다는 수식을 사용해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봅시다. 일단 생산함수 줬어요. 생산함수 줬어요. 사회우생함수 줬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해서 사회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계속 읽습니다. 자, 이 경제의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완전 개방 경제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도를 잡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폐쇄한다. 시장을 개방화돼 X를 수출한다. 시장을 개방하되 Y를 수출한다. 라는 게 옵션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면 객관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계산 가능한 문제냐? 생산 가능 곡선이 구해야지 폐쇄 경제에서 일단 최저점이 구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국의 생산 함수와 그 다음에 노동의 총부존양, 자본의 총부존양이 주어졌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문제에 노동의 총부존양, 자본의 총부존양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L바와 K바를 포함한 형태로 억지로 구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문제에서 생산함수도 똑같고 사회우생함수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역이론에 나오는 아주 특정한 이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핵쇼오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학에도 국제적인 경제학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입시 경제학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쇼올린과 관련해서는 핵쇼올린 4정리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립진스키 정리, 핵쇼올린 정리, 스토프 사멜슨 정리, 요소관계 균등화 정리인데 이 문제는 그냥 핵쇼올린 정리 수준에서 그냥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맨 먼저 할 거는 뭔가 하면 집약도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눈치로 알죠.
3분의 1승이고 3분의 2승이 있으면 어느 쪽이 노동 집약이에요. Y가 노동 집약, X가 자본 집약이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밝혀주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MRTS를 구하고 MRTS를 구한 다음에 R분의 W하고 같다고 놓으면 이 산업의 L분의 K가 이 산업의 L분의 K보다 높다고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이를 통해서 X산업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본 집약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X산업이 자본 집약이다 라는 것이 판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핵시오린 정리에 따른다. 됐습니까? 핵시오린 정리가 뭐예요? 노풍이면 노출하고 자풍이면 자출하라. 됐습니까?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요. 사회후생 극대화 방안이 뭐냐? L분의 K가 L스타분의 K스타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 나라가 자풍일 조건이에요. 이게 이 문제에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하라, X 수출하라, Y 수출하라 해서 여기서 폐쇄는 아닌데 X를 수출할지 Y를 수출할지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자풍이면 뭐하라? 자출하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출을 해서 효용을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킨 것이 원래 선택점에서 B점까지 간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X가 뭐니까? 자본집약제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L분의 K가 더 작으면 이건 자풍 아니고 봉북이 뭐라는 거예요? 노풍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노풍이면 뭐하라? 노출하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노출을 해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가 E 스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 스타까지 간 상태예요. 그리고 저 단계를 또 세분을 하면 뭐 순수 무역의 이익, 뭐 특화 이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건 일단 아니고 이 방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뭐 준 거라고요? 선호에는 편향이 없고 X가 자본집약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풍이면 X출하고 노풍이면 Y출하라 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신고전파 투자 이론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을 기출문제로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출문제는 이게 이제 세팅을 굉장히 자세히 기호를 다 줬죠. 근데 이제 기호를 안 줬지만 저하고 똑같은 기호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음 읽으면 좀 그렇죠. 아파트 가격 수준에는 비례하지만 이해가십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는 역비례한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세 계약이라는 것의 본질,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하는 전세 계약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합격하시면 집도 사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사겠죠 뭐. 안 살 수도 있어요.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차도 안 사도 돼요. 차 안 사는 시대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수업합시다. 자, 전세 계약의 본질이 뭐냐? 그 어떤 경제 전문가가 조겐슨 모형은 잊어버린 것 같고요. 잊어버릴 수는 없구나. 그냥 조금 본지 오래된 것 같고 전세 계약의 본질 이렇게 딱 설명했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와닿았냐면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동구매다.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집을 같이 사서 세입자는 주거의 편익을 얻고 집주인은 가치 상승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전세 계약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종의 편익인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편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조겐슨 모형에서는 이 자본재 가치 상승을 뭐로 인식했냐면 비용의 감소로 인식을 했어요. 편익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나 이건 사실상 비슷하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을 PT, 그 다음 전세 가격을 RT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전세는 아시다시피 돈 낸 거 나올 때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임차인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어요. 소유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겐슨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임대 모형과 임대기업과 생산기업이에요. 그럼 임차인의 한계 편익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주의 한계 편익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는데, 이해가십니까? 임차인은 뭘 얻냐면 주거의 효용을 얻어요. 주거로부터 효용을 얻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를 안 한다면 거기 뭐가 되냐면 월세를 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전세라는 것을, 전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서 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나죠. 하지만 내 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암묵적 투자 수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IRT가 되고, 이해가십니까? 반대로 소유주는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IRT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편익이 돼요. 그리고 소유주의 비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있을 때, 이해가십니까? 이자만큼은 원래 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일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전제했어요. 문제는 집값 상승을 편익에 넣을 것인가 비용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조겐슨은 어디 넣었다고요? 비용에 넣었다고요. 이게 비용이 빠지는 거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자의 균형 조건은, 양변을 만약에 i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됐습니까? 양변을 i로 나눠서 정리해주면 여기가 이제 i로 나눴으니까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1 IT 이렇게 될 거란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칙에서 확인되죠. 주택 가격이 높으면 전세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겠다 싶으면 집주인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전세 많이 받아요? 전세 적게 받아도 돼요? 전세 적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명제의 직관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비싼 집을 빌렸으면 임대료도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면 아파트를 보유하는 추가적 편익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 아파트를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세 가격을 높게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해가십니까? 과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낮았다. 그냥 니는 들어와서 살기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집값 오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뽑을 수 있어 라는 거였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명제가 아주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제학이요, 순 엉터리는 아니에요. 꽤 현실을 설명하는 대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내 집을 가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는 위험을 다른 사람이 떠안아주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오늘 낸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정리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기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